자, 아주 잘생긴 할아버지신데요. 마치 그 조자룡 선생을 비롯해서 초기에 이런 민화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양반이 단군 할아버지 얼굴 아닌가? 과연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그런 무의식 속에 전해져 내려온 전형적인 시골 할아버지 같고 인자하고 아주 모든 것을 헤아려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또 하나는 이것은 호랑이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아무튼 호랑이를 사자로 신분으로 하고 있는 백호를 거느린 할아버지인데, 이 동자의 의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자의 의복에서 보면은 어깨 부분하고 허리 부분에 풀잎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풀잎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단군 초상에서만 보였었어요.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장식을 했었을까? 한때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위에 것이 쑥잎이고 허리에 차고 있는 게 마늘잎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사했던 것은 이 동자나 단군 할아버지의 어깨에 들고 있는 이 이파리는 뽕잎이야 합니다. 뽕. 그것은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느냐면, 중국 신화에서 보면 상당 부분 나라를 처음 만드신 시조신들은 어깨에 뽕잎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또 해봤더니, 나라를 맨 처음 만들어서 다스릴 때 의식주를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히려면 뽕나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신화에서나 동남아 쪽에서도 약간은 뽕잎 같은 거 이렇게 두르는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문화 속에 단군 할아버지 영정 초상에 나왔던 이런 나무 잎으로 된 어깨, 허리띠, 이게 산신도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가끔씩은 산신 할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뭐 쑥잎이냐 뽕잎이냐 마늘잎이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렸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의식 속에 그렸는데, 아무튼 신성시된 특별한 경우에 의상에 이런 장식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랑이가 아버지가 별을 베고 있었는데 딸이 새참을 이고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호랑이한테 달라들어요. 사실 이 그림 속에서 낫을 들고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는 날 살려라고 비겁한 아버지죠. 도망갑니다. 딸은 호랑이에 달라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낳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고 다니면서 동양을 먹여서 내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돼. 못 잡아먹어. 이게 옛날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심청예가 약간 레파토리가 비슷한 데가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아냈던 것 중에 하나는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서 별주부전 같은 경우예요. 그 별주부전 얘기가 사실은 전형적인 우리 전통문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화하고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인도설화예요. 인도설화에서 인도설화 속에서
전해진 내용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 삼국 유사에까지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후기에까지 전해지고 있었는데, 판소리 다섯마당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 탈춤이나 이런 내용들이 영정조 시대에 이루어지죠. 영정조 이전에 조선시대에서는 1392년 이태조가 등극을 하고 나서는 완벽하게 유교 문화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양반과 아래 것들 이런 그 사회 현상으로 쭉 지내 내려오다가 영정조 시대에 그 대중 민중들의 생활 문화가 바뀌게 되죠. 그것은 경제 뭐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겠죠. 영정조 시대의 생활 경제가 호전되면서 민중 대중들에게까지도 양반 선호 사상으로 바뀌면서 역시 아랫사람들도 시, 서, 화 다 갖고 싶어하고 양반 흉내를 내고 싶어 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그 족보를 돈을 주고 산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문화가 바뀌면서 민화가 사실은 영정조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림들은 민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의 무덤을 장식하기 위한 그림이었고, 그 다음에 사찰 벽화의 민화하고 똑같은 화조도나 호랑이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목적이 불교 홍보에 필요한 내용을 그려놓은 내용이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민화는 아닙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민화들은 생활 경제 패턴이 바뀌는 영정조 시대 민중 대중 문화가 크게 발달하는 시대,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민화였었고, 바로 이런 판소리 다섯마당의 그런 문화들도 실은 대부분 영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는 사실은 영정조 시대라는 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 이 그림도 보시면 호랑이가 지금 스님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스님이 폭포 아래서 금강경을 너무 지극정성으로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기다리다가 불제자가 되어버리는, 여기 사실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면 금강산 금강경 가문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랑이 얼굴 보시면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린 호랑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까 뭐 불력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호랑이의 뭐 정신이랄까요, 이런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금강산에서 스님이 열심히 금강경을 외우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잡아먹지 못하고 오히려 불제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처럼 지금 이 그림은 보시면 이 아마 절이나 어디에 신랑 신부가 분명히 뭐 기도를 했거나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걷고 나오는데 흰 백호가 친구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시대를 조금만 올려잡으면 원래 신랑이 나이가 신부보다 적죠. 그걸 그대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 그림은 물론 19세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오랜 전통성을 읽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호랑이가 마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호랑이는 뭐 이렇게 사람이 접근을 못할 만큼 무서운 사나운 동물이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런 풍경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 조상들이 상상력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죠. 자, 아주 이제 대표적인 미나 호랑이가 이제 나옵니다. 너무 그 미나 호랑이 얘기를 하는데 길게 나갔죠. 보시는 것처럼 까치가 호랑이를 골려주고 있는 호랑이 표정이 아주 그 시쳇말로 벌레 씹은 표정. 아니, 이런 표정 있을 수가 없죠. 뭔가 까치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그 이 민화 얘기를 할 때는 설화 얘기들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 들어가면 왜 한국의 호랑이는 까치 소나무가 등장되느냐. 옛날에 아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나무꾼이 깊은 산속으로 정말 신세 타령하면서 나무를 하러 가고 있었는데 마침 큰 웅덩이 속에 호랑이가 한 마리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꾼이 지나가니까 가장 지체가 낮은 계층의 나무꾼인데 호랑이가 아이고 나무꾼 아저씨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나무꾼 아저씨가 원하는 뭐든지 이루어 줄 수 있는 소원 한 가지를 내가 들어줄 테니 그 나를 좀 살려달라. 그래서 나무꾼이 정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호랑이를 살려줬습니다. 호랑이를 그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자마자 호랑이가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이런 배은 망도 말도 안 된다. 옆에 소나무한테 잡혀 먹어야 되겠느냐 물었더니 소나무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저씨 빨리 잡아잡수세요. 사람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내가 작은 씨앗에서 큰 기둥까지 자랐는데 나를 톱으로 잘라다가 기둥으로 삼아서 평생 동안 살면서 기둥한테 고맙다는 절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래되니까 나를 뽑아내더니 내 몸뚱이를 톱으로 이렇게 썰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도끼로 나를 다 이렇게 뽀개가지고 그 뜨거운 불에다 나를 집어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잡아먹어라. 잡아먹게 생겼어요. 근데 마침 그때 소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나무꾼이. 그랬더니 소 역시 아이고 빨리 잡아잡수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코를 뚫어가지고 평생 동안 주인 농사일을 돌보고 잘 해줬는데 늙었다고 잡아서 고기는 먹고 뼈도 이렇게 뭘 만들기도 하고 그래도 가죽이라도 남기고 싶은데 내 가죽을 가지고 북을 만들더니 매일 아침 나를 때렸다. 얼마나 내가 많이 얻어맞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잡아먹어라. 정말 잡혀먹게 생겼는데 우리 문화 속에만 있는 다른 문화는 그리 않습니다. 무슨 내기할 때 가위바위보 3세판. 그래서 마지막 3세판 재판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 까치가 한 마리 날아갔어요. 그래서 까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까치가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아주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선서도 하고 공정한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반드시 현장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호랑이를 다시 빠뜨리고 사람을 구해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에 까치는 반가운 소식, 또 이렇게 정초에 가장 즐거운, 그 다음에 까치가 울면 행운이 온다, 그 다음에 까치가 보은의 까치, 그래서 우리 국조가 까치가 되었었죠. 지금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조가. 어쨌든 인간과 까치는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까치가 절대 깊은 산속에 집을 짓고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치는 반드시 인간이 사는 집 근처에 집을 짓고 살면서 높은 데서 저기 지금 이렇게 호랑이 온다 까깍까깍 짓고 하니까 어떤 그런 옛날 설화 같은 내용들을 그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호랑이를 약간 골려주는, 그래서 그 민화 속에 등장되는 한국 호랑이의 3요소 까치, 소나무,
호랑이. 그런데 오늘도 제가 들어와서 그 이성민 대표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학자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중국 문화를 끄집어 들여서 이렇게 기본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백성민자를 써서 만들어진 백성들이 만든 그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경조 시대의 민중 대중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민화였다. 적어도 민화 이 얘기를 할 때는 그 중국의 희보 그 정초에 희보를 써서 붙이거나 그림을 까치 그림하고 호랑이 그림을 그려서 붙이면 1년 동안 재수대통한다. 뭐 이런 꼭 그 중국 문화의 본을 갖다가 들여서 우리 역사의 얘기들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민화만은 그야말로 백성민자답게 우리 내용들에서 전해지고 있는 설화 속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풀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지금 보시는 호랑이처럼 호랑이가 약간 어수룩한, 이 주변에 약간 자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런 그림들이 까치하고 호랑이하고 용을 대문에 붙였던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대문에 용 그림과 호랑이 그림을 붙여 놓으면은 용은 오복을 집안으로 불러들였고, 호랑이는 집안에 들어오는 잡기 질병을, 요즘 코로나 같은 것을 막아주는 부적과 같은 벽사 역할을 했던 그림들이에요. 이게 변해가지고 지금은 대문에 용, 호라는 걸 써붙였죠. 사실은 원래는 그 그림을 붙였던 바로 이런 그림들이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호랑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데, 호랑이는 인간과 굉장히 밀접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아주 친근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호랑이를 혼내준다든가 담배를 피우게 한다든가, 이런 아주 인간과 호랑이 관계를 참 좋은 훌륭한 방법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은 호랑이와 인간관계를, 자, 다시 이제 민화 호랑이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호랑이는 진주 지역에서만, 경상남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호랑이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분명히 호랑이가 대문에 붙이고 뭔가 막아주고 지켜주려면 왕릉에서처럼 이렇게 웃고 있는, 무서운, 환한, 아주 그런 나쁜 쪽보다는 호랑이를 이렇게 웃는 호랑이로 그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이나 호랑이가 있지만 한국 민화에서 나타나는 호랑이는 반드시 이렇게 웃고 있었다. 호랑이가 웃는다? 충분하게 뭐 우리가 소도 웃는다, 개가 웃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호랑이 웃는 표정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뿐 아니라 상당 부분을 호랑이가 웃는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사실은 왕릉에서 그 조각에서도 그랬지만 빙긋이 웃고 있는 호랑이들입니다. 이 호랑이를, 아이고 저 호랑이 무서워, 사나워, 그러면 제가 강의 잘못한 거고 보는 사람들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겠지요. 근데 이런 그림들이 아주 꽤 이 호랑이 가족들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성애의 그 내용들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뭐 긁어주고 가려주고 이렇게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마치 인간 생활과 같은 패턴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호랑이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 외의 그림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랑이가 소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쪽에는 백호고 이쪽엔 청룡이 있는 8폭짜리 병풍인데 이 그림이 도화서 화원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한국 호랑이에 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호랑이 도화서 화원들이 그린 그림들도 역시 미나 호랑이하고 같은 맥락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이 호랑이는 굉장히 그 유명한 보통 안면이 많은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 통인 익스프레스 그 이삿짐 센터 대문짝에 붙어 있던 그림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그림은 아마 지금 그 이삿짐 센터에서는 이 그림을 빌려서 그림을 그린 것이고 원래 이 그림은 1900년 초쯤에 그려진 작품, 작가를 알 수 없는 그 소위 민화의 전형적인 그림인데 이걸 어떻게 1970년대 1900년 초로 읽어내느냐 하면 이 물감하고 종이 바탕이 19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종이 물감들입니다. 문제는 그 20세기 초에 그려진 그림인데 아주 재밌는 그림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눈이 의도적으로 사팔을 그렸습니다. 사팔뜨기, 사팔식으로 그렸고 그 다음에 수염을 이게 카이자르 수염 그 김은국이처럼 이렇게 원래 호랑이 수염은 뾰족뾰족 이렇게 나야 되는 건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더 재밌는 건 혓발을 아이들이 메롱할 때 하는 이빨 혀를 이 작가는 완전히 아주 장난꾸러기 아주 이런데 도 같은 작가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점박이 호랑이를 개호랑이, 이렇게 줄무늬 호랑이를 참호랑이, 우리 문화 속에는 참호랑이와 개호랑이 두 종류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호랑이하고 개호랑이는 만나게만 하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상극이랍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완벽하게 머리는 개호랑이, 몸뚱이는 완전히 혼혈 호랑이를 의도적으로 그렸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작가의 필력을 보면은 이 여백, 특히 아주 안정된 구도나 이런 것은 회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아주 뛰어난 작가의 작품이에요. 특히 그 먹의 농암을 가지고 작품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 보면은 아주 굉장히 먹의 농암을 완벽하게 활용한 작가입니다. 이 까치를 대상한 이런 실력도 그렇고 특히 이런 분야를 보면 굉장히 빠른 피치 아주 그냥 뭐 몇 초 안에 샥샥샥 긁어내는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래서 이 작가 이름도 누구 모르지만 가장 한국 사람들이 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호랑이 이게 바로 미나 호랑이였었습니다. 그래서 미나 호랑이를 역사적인 뭐 민족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호랑이 역시 이 경상남도 쪽에서 수집된 호랑이인데요. 이 호랑이 얼굴 표정 보십시오. 아니 이게 완전히 인격화되어 버렸지 이게 어떻게 호랑입니까? 완전 사람 중에서도 나이대가 아마 10살 전후 되는 남자아이 표정.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그걸 의식하고 그렸겠느냐?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민화예요. 자, 표정이 이렇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왜 호랑이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몇 번씩 지금 중복되는 얘기인데 다른 문화 속에서는 호랑이를 이렇게 안 그린다는 얘기죠. 이런 호랑이 마치 무슨 허리가 긴 자벌레처럼 그리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 정말 특별한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호랑이 문화하고 곰 문화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 곰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아주 제가 오랫동안 민화를 찾아보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곰이 등장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다면 이게 전형적인 그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행되었던 민화의 일종인데 호랑이, 곰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사실은 8폭 병풍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저희 박물관에서 이걸 구입을 했었고 이 작가를 찾아내게 되었었는데 맨 끝에 장에 천도교 종암 김성립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김성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느냐를 정말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다만 어떻게 읽어낼 수가 있었느냐? 역시 그 민족 종교를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시기가 어느 때냐? 천도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천도교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1392년 이태조가 1392년 이태조가 등극하면서 완전 유교 문화였었죠. 그러다가 영종조 시대에 대중 민중 문화가 꽃이 피는 것은 불교, 유교, 도교가 스팟되었던 시기였거든요. 사실은 우리 민족 종교를 제대로 찾아낸 시기는 한참 후죠. 그러니까 민족 종교를 찾고 믿었던 사람들은 곰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전뿐 아니라 다른 그림에 그 김성립이라는 사람의 병풍이 약 한 2-3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에 전혀 곰이 없어요. 여기만 곰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민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작가들에 의해서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사실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읽어야 된다는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믿을 신자예요. 인변에. 그런데 인변에 믿을 신자를 호랑이로 가지고 했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호랑이를 그만큼 인정한다, 믿는다. 이게 사실은 그 효제, 충신, 예의, 염치 8문자도 속에 한 장이에요. 한 장인데 어떻게 호랑이를 집어넣어서 그 인변을 만들었느냐. 이런 그림은 이게 사실은 범호자예요. 범호자인데 뚫뚫뚫 말아서 아마 그 옛날 그 사랑방에 애들 그 공부하는데 걸어놨던 그러면서 뭔가 지켜주고 막아줄 수 있는 벽사적인 그림으로서 아무튼 범호자를 협필식으로 비백식의 그 글자를 활용해서 그려진 호랑이도 있고요. 이 호랑이 역시 범호자가 맞죠. 그런데 여기에 작은 범호자가 1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호도. 결국 대문에 범호자 써붙여놓고 용호를 써붙여놓고 뭔가 지켜주고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범호자 작은 걸 1만 개를 써서 이렇게 형성을 했다. 얼마나 위력이 셌다고 센 것을 원했으면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머리는 약간 호랑이 얼굴처럼 하면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내용.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우리 조상들이 호랑이와 관계돼서 정말 기발난, 정말 뛰어난 상상력을 읽어낼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만호도 같은 것을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사랑방이나 어디에 치고 있었으면 잡기나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호랑이가
사나운 것뿐 아니라 약간은 친밀감이, 친근감이 가기도 하고 약간 좀 바보 같은 스타일. 그래서 운보 김기창이 민화를 굉장히 즐기게 되었고 수집을 하면서 바보 호랑이를 보고 바보 산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운보 김기창 그림을 연구해 보면 바보 산수라는 용어를 쓴 것은 운향미술관이라는 그 박물관이 하나 있었어요. 운보 박물관이. 거기에서 호랑이를 보고 나온 얘기들이었었습니다. 자, 이 호랑이는 12폭 병풍에 호랑이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이게 8m인가 그래요. 엄청 큰 그림입니다. 아마 이 벽에서 저쪽 벽 치면 병풍 하나가 가득 찰 만큼. 문제는 아니 호랑이 한 마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호랑이로, 그래서 이 호랑이를 그 에밀레 박물관 조자룡 선생이 소장을 하면서 너무 크니까 대호라는 병풍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랬더니 근래에 대호라는 영화까지 나왔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12폭 병풍에 호랑이 한 마리를 그려서 야, 큰 호랑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근래 공부를 민화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그 명문이 나와 있었는데 자세히 이걸 들여다보면 수기 맹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잠잘 수, 일어날 기, 잠자다가 일어난 호랑이란 뜻인데 잠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지개 키는 호랑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잠자다가 일어난 호랑이가 12폭 병풍에 한 마리 그려져 있다. 근데 이 그림이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었을 때 이 그림은 1900년 초에 1910년에서 20년 고쯤에 종이, 물감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봐서 그 무렵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놈들에게 잠자다가 일어나는 기지개 킨 호랑이가 이 정도인데 화가 나면 아주 혼내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그렸다고 읽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수기 맹호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려가지고 이걸 아마 병풍을 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이걸 봤었으면 그 작가는 또 얼마나 혼났을까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그려가지고 뚫뚫뚫 말아서 그냥 집어넣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근래에 1960년대 후반에 조자룡 선생이 찾아냈는데요. 지역은 대구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어게 그 골동품 가게에서 이걸 구입했기 때문에 확실한 그 출처를 찾을 수는 없었고요. 결국은 그 민족 문화 함양에서까지도 민화를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수, 복, 부, 기, 뭐 단암 이런 기본 모토보다는 한 단계 위인 민족정신 함양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들이 민화 속에 많이 남아 있었다. 특히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디테일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디테일을 여기를 보면은 이 작가가 호랑이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크게 대형으로 그렸으면서 이 부분에 가서는 큰 붓을 먹을 콕 찍어가지고 아주 힘있게 이렇게 아주 그 어떤 울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표현을 여기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딱 보고 야, 이 그림의 축이 한쪽으로 기울은다? 아, 그게 아니었다. 작가의 신성을 붓으로 표현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주 디테일을 보면은 털 하나하나를 정말 아주 잘 그린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민화나 이런 것들이 뭐 문화재로 지정된 게 단 한 점도 없어요. 만약에 민화를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정을 한다면 저는 이 그림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역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 그림 보면 얼마나 못 그린 그림이에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하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까치, 소나무, 호랑이, 이 호랑이가 웃고 있는데 혓발이 뒤집어지도록 웃고 깔깔깔 아주 그 강한 웃음을 표현하는 이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랑이, 이런 호랑이, 이런 호랑이. 이 호랑이가, 지금 이 호랑이, 그래서 우리나라 산신령이 여성이다 그러면 다들 놀래요. 정말 그 진단학보에 나타나는 논문에서 완벽하게, 한국의 산신령은 모계 사회에 의해서 산신령이 여성이었는데 유교 문화 때문에 바뀌었다. 그 다음에 영경조 시대에 아까 잠깐 제가 도교, 유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습합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산신령이 단군 할아버지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스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도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원래의 기본 틀은 이렇게 여성이었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여성 산신령이 아직도 지리산하고 계룡산에는, 그러니까 동국여지 승남에 기록하고 있는 조선의 지리산 산실 두류록이나 지리산 산신령 들어가서 보면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모사가 천왕봉에 있었죠. 계룡산 산신령도 마찬가지로 여성으로 나와요. 이게 바로 동학사에 있는 여성인데, 이게 돌로 만든 산신령이에요. 다만 제가 이게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서 약간 혼동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산신령을 이렇게 조각을 했거나 그리거나 한 것은 1800년을 넘지 못한다. 사실은 그걸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제가 석사 논문도 이 산신도를 가지고 쓰면서 찾아낸 얘기인데, 결국 호랑이가 그렇게 대중화, 민중화되고 민화에 그렇게 많이 등장될 수 있었던 건 역시 19세기, 18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9세기로 넘어갔고 20세기 초까지도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의 어떤 그 탄압이 들어오고 서양 문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토착 종교, 토착 문화, 역시 호랑이라는 자료는 아주 다양한 쪽으로 도교나 불교나 이런 여러 군데, 여러 쪽의 영향을 받은 것을 찾아낼 수가, 읽어낼 수가 있었다. 자, 이쯤 되면 이 호랑이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거의 보살님이죠. 왜 한국 사람들이 호랑이를 이렇게 그렸을까요? 정말 어느 문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를 강조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그 민화 속에 굉장히 등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국 호랑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얼굴들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이 호랑이는 보시면 호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이게 고양이에게 단 방울을 말이나 그 개에게 방울을 달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런데 호랑이에다가 방울을 달았다, 그만큼 친숙한 인간관계가 한국 호랑이다. 근데 실제로 그랬었느냐? 아닙니다. 그 아까 얘기한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면 매년 어마어마한 양의 사람 사상자가 나와요. 심지어는 호랑이가 궁 안에 들어와서 새끼까지 낳아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한쪽 그 민중 속에서 그려졌다고 하는 민화나 산신도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떻게 호랑이를 그렇게 친근감이. 그러니까 이 호랑이 문화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무섭고 사납지만 그것을 포용해서 아주 친근한 가까운 인간적인 문화로 형성해 가고 있었다는 걸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아주 호랑이의 표정 보세요. 얼마나 이 산신령 할아버지에게 순종한다? 이 표정. 너무 순진하고, 아마 요즘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도 이런 표지 못 취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무섭고 사나운 호랑이를 이렇게 강아지가 주인에게 따를 수 있는 이런 표정. 그렇다고 이 그림이, 이거 다 100년 넘은 그림들이에요. 그 지리산 실상사에 있는 그림인데요. 정말 이 그림을 보고, 야, 마치 그 호랑이 눈을 개구리 눈 툭 튀어나오듯이 그린 내용. 그래서 마치 호랑이가 그 무거운 산신령을 태우고 비척거리는 표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동자와 호랑이가 타고 신선이, 특히 이런 호랑이는, 산신령은 산신령인데 이 호랑이가 아주 못 그린 산신령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산신령이 모자가 일본 순사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신령이 무섭고 아주 엄청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일본 순사가 그랬기 때문에 일본 순사를 산신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코드를, 변화된 코드를 읽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호랑이의 박제,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목포 유달초등학교에 남아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이게 그 달의 넝쿨 나무를 호랑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쓰다듬고, 그리고 표범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 애완동물처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다듬고 있으면서, 그래 내가 건강해, 뭔가 사악한 나쁜 것들은 들어오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만든 것도 있었고요. 호랑이를, 호랑이 발톱입니다. 시집 갈 때 그 귀물 중에서 여자들이 차고 있는 그 놀이개 삼작 중에서 호랑이 발톱이 들어가면 남편이 바람을 못 피운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게 은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칠보로 장식이 되어 있는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부적인데, 부적에서 보면 호랑이를 마치 성냥갑, 그 담배갑 쭈그르듯이 어떻게 호랑이를 이렇게 쭈그려 놓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굉장히 활발하고 무서운, 빠른 비호 같은 엄청난 위력의 호랑이를 그냥 쭈그려 놓고 뭘 빌었습니까? 크게 길하기를 빌고, 관에 출세하기를 빌었고, 벌레가 돈을 많이 물어들여서 편안함을 빌었고, 금난장, 금한다, 장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금한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술병, 정말 이런 그림은 그 부는 항아리 중에서 아주 고급 그림이었고, 이 그림은 도화서 화은이 그렸을 거예요. 그야말로 완벽한 민화 속에 등장되는 까치호랑이였죠. 자, 이 그림 보시면 인간과 호랑이, 이게 달리의 그림인데요. 달리의 그림이 굉장히 비싸죠. 인간은 총으로 호랑이를 쏘아서 죽이고,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별하별,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 가지 그 전설 얘기나 그런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 이게 일본 민화입니다. 일본 호랑이 민화예요. 아주 여백이 시원하죠. 힘이 있죠.
정말 뛰어난 그림인데 표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정은 어른들한테 물으면 잡념이 많아서 안 돼요. 아이들한테 표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웅큼해요. 정말 웅큼해요. 그런가 하면 이게 일본 호랑이입니다. 일본에는 호랑이가 살지 않은데, 그러니까 조선에서 중국에서 문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여행을 가서 보시면 오사카 성문에 호랑이가 엄청나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각 도처에 호랑이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양의 호랑이 호피를 비롯해서 호랑이 관련된 것이 조선에서 건너갔었어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조선에서 건너간 조선 사람이 그려준 그런 호랑이들 일본에 있지만 그게 일본 호랑이인지 잘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다만 이 호랑이는 1896년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그 메이지 유신이 핵심이 뭐냐면 모든 국민을 사무라이화 시켜서 대륙을 잡아먹겠다. 그런 어떤 그 사회 문화 풍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호랑이가 이렇게 무서운 호랑이로 변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호랑이가 살지 않지만 조선에서 건너가서 사실은 이게 한국 건지 중국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던 것이 명치유신 이후에는 반드시 호랑이가 이렇게 나와요. 아주 사악한 도전적인 호랑이로 나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호랑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서 여기다 붙이면 맹호부대 마크가 돼요. 또 이 그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가장 국민 신발이었던 부산에서 나온 범표 신발 마크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비사표 성냥, 네모진 성냥갑 마크에도 이 호랑이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호랑이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몰랐었어요. 외국 아이가 한국 미나 좋아하고 한국 호랑이 좋아하는 아이가 참 정말 한국 사람 이해가 안 가. 그 세계적인 맹호부대, 정말 대단한 맹호부대인데 어떻게 일본 호랑이를 달아줬지 여기다가? 그 참 심지어는 고대 마크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글을 쓸 때 다른 얘기는 다 하는데 고대 마크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저한테 해준 얘기, 고대 마크를 연구를 해요. 그 미국 칼스트롬이라는 친구가. 1912년 4월 달에 고대 마크가 처음 만들어져요. 아무튼 이렇게 그 중국 호랑이와 한국 호랑이와 일본 호랑이를 비교해 보면 그 민족성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코드 중에 하나가 미나 속의 호랑이였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우석이라는 작가인데, 이 황종, 그 세북종자를 썼습니다. 황종호를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를 제일 잘 그린 사람인데, 호가 우석이에요. 황우석이에요. 사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동물원 호랑이, 일본 호랑이를 한국 호랑이하고 중간 매체로. 자, 지금까지 보신 그 호랑이를 가지고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었고, 또 그 대중적인 문화 속에서 형성된 호랑이를 우리는 현실에 어떻게 재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그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